컬처를 번역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화라는 건 어떤 것을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단지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외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로 저는 일단 개념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짚고 현재로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는 것, 이것이 저는 문화의 기본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하면 미디어, 영화, 예술, 연극 이런 책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이전의 근원적인 어떤 그런 맥락들을 우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장르 같은 경우에는 수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루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재배에 따라서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교육에 따라서 인간은 형성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루소의 관점에서도 이런 컬처의 기본적인 어떤 어원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화, 교육, 또 미래 세대 이런 문제들은 다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어떤 상황들을 미래 세대에 맞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당연히 문화적 관점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화적 기획 같은 경우 현실 모습, 문화와 하이 컨셉, 프라이밍, 스토리텔링 콘텐츠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거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건너뛰고요. 일단 프레임을 좀 저는 이제 컬처 프레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컬처 프레임에 관련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정리는 안 했지만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는 노력들이 이런 앞에 말씀드린 이상적 가치 관점에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루저냐 이런 관점을 볼 수 있지만 부자는 돈이 많아서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프레임을 바꿔주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자가 좋은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프레임 안에서는 역전이 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니체 같은 경우에는 약자는 늘 주인의 명령만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질문 하나 던져가지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가졌다라고 해서 인권의 개념들을 탄생을 시키면서 민주주의 개념과도 연결을 시켰던 사유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벗은 것은 나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그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는데 이제 이것이 수용됐던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부는 자신의 노력에 화답한 신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이런 프레임을 또 짜줬던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뤄낸 어떤 성과물 같은 경우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깡통까지 그런 연장에서 앤디 워홀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작업장을 팩토리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의미 부여하는 것 자체 그것이 문화화됐기 때문에 그것도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신의 소명에 따라서 부여해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프레임이 형성이 됐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막스의 노동부여 같은 이르는 노동의 역사다 그래서 일하는 자의 먹지도 말라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결국 일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 서양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그런 프레임을 짰던 백장선사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화적인 어떤 기획이라는 건 결국 작품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바람직한 이상, 상태 이런 것들을 꿈꾸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수단을 취하는 것이 바로 영화이든 드라마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웹드라마이든 웹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수단을 취하는 건데 보통은 그냥 문화하면 문화예술 작품하고 헛갈려서 그냥 믹스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약간 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프레임 얘기는 너무 많이 이제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라든지 이제 종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지향점, 이상적인 점들을 부각했는가 이런 점들은 충분히 많이 사례를 들 수가 있겠고요. 특정 부분만의 부각이 아니고요. 어떤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총합의 압축적인 제시가 사실은 필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이 하이 컨셉이라는 건데 한번 퀴즈 맞춰보시죠.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뭘까요? 예를 들면 행복, 건강, 유기농, 무농약, 이시오가 뭐죠?
에코에 관련된, 예, 요즘 약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뭘까요? 저는 예전에 이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주변에 이제 후배나 누가 물어보길래, 야, 그거 그냥 사라지지 않겠어? 이렇게 무시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쳤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10년을 휩쓸었거든요. 무슨 단어죠? 네, 웰빙입니다. 그냥 조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들어내. 근데 이게 10년을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저류에 외부에 관련된 어떤 그런 소망, 성향도 있었는데 그걸 적절하게 묶어낼 단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리면 느리는 자칫하면 이제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특정 부분만의 부각이냐 아니면 이 레이코프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언어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특히 행동경략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 배열만 해가지고 형식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험심리학 어떤 유형의 좀 한계고요. 그래서 근원적인 어떤 흐름을 잡아내는 프레임의 구성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문화 트렌드일 수도 있고 문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바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맞춰주고 좀 일정 정도는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는 문화 전략의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화는 인간의 바람직한 상태를 꿈꾸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나 사상이나 법 이런 좁은 범위, 특히 특정 문화예술 활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전에 뭔가 시대적 흐름과 지향성을 생각하는 아이디어든지 아니면 키컨셉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전략에 관련돼서라면 이런 이제 그람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너무 많이 이제 말려졌기 때문에 문화 헤게모니라든지 문화 진지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문화를 이제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 등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치 권력 투쟁에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나서 결국에는 문화를 둘러싼 담론을 어떻게 어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진영으로 끌어오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면 진지전도 버려야 되고 진지라는 게 결국 전투죠.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처음 접근을 했다. 물론 이제 시민운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효과를 보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문화의 원래 관점으로 이렇게 그래서 대중문학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과목에 갇혀가지고 왜 대중문학이 인기있지? 이건 별로 중요한 문학이 아닌데 라고 해서 결국 연구했던 것이 결국 말하면 그 속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문화적 이 전략 얘기도 좀 약간 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문화적 인식은 결국 가치의 변화이고요. 프레임을 앞에서 어떻게 짜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바뀌어 온다는 것이 이제 이 강의에서의 방향성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치와 목표와 컨셉과 원칙과 수단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문화의 흐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를 좀 보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다 했는데 이게 2000년대 들어서서 한국에서는 부자 대세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거리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새해 대박 나세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대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까지 이르도록 이게 뭔가 바뀌어왔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인기가 있는 이게 누굽니까? 김구라지 않습니까?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서 돈이 되잖아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합니다. 만약에 90년대 중반이었다 그러면 아마 방송 제재를 받았을 거예요. 전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이게 되잖아 이러면서 어떤 거는 결국 뭔가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저는 여기 빠졌지만 97년 IMF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후부터 부자, 서바이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형도 97년 이후에 엄청 많았습니다. 성형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불로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특히 남자들이 얼굴에다 화장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화장품 1위 소비국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자기 부하들 이렇게 조인트를 껐다 그랬죠? 너희들 뭐 했냐? 도대체 그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1위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해외에서 예를 들면, 베트남 TV라든지, 일본의 NHK라든지 이런 데서 영국 같은 경우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왜 그렇게 성형을